홀어머니 집안이라 불안하거든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편견이 독이 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으로 가치를 매기는 순간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자른 아이들은 뭔가 부족한 구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부모 가정 출신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테이블 위로 흐르는 차가운 침묵.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과연 눈앞에 앉은 이 여성이 누구인지를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밤샘 각오해야겠네. 김혜진이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거실, 저녁 7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혜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올해 58인 혜진은 현재 서울지검 특별수사단장으로 최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건설업체 부실공사 사건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내일이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혜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자신이 아들의 상견례를 앞두고는 이렇게 초라해지고 있다니.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33살 윤호가 밝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쏙 빼닮은 온화한 인상에 키 큰 체격, 정장 차림이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어머, 일찍 왔네. 저녁 먹었니? 혜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윤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런데 혜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상견례 얘기 좀 하자. 순간 윤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혜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수진이 부모님들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정 환경이나 집안 배경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서요. 쿵.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혹시 아빠 없이 자란 걸 안 좋게 보실까봐 걱정돼요. 윤호가 눈을 내리깔며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날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겪어온 아픈 편견이었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건 윤호가 겨우 5살 때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던 그 끔찍한 순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시댁에서는 그날부터 연일 압박이 들어왔어요. 혜진아, 5살짜리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재혼을 생각해봐라. 검사 일은 너무 바쁘지 않나? 윤호를 위해서라도 새 아버지가 필요해. 하지만 혜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죽어도 내 손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 후로는 정말 지옥 같은 20여 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집에 와서도 윤호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모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혼자 참석하는 학부모 모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들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저 집은 홀어머니잖아. 아이가 좀 불쌍하지 않나. 아버지 없이 자라면 뭔가 문제 있을 텐데. 하지만 혜진은 꾹 참았습니다. 윤호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분들은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니? 혜진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법무 관련 일을 한다고
간단히 말했어요. 자세히 묻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자신이 특별수사단장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했을 테니까요. 수진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혜진이 가슴을 졸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큰 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강남에서 꽤 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호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혜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잘 사는 집안이라면 더욱 까다롭게 볼 게 뻔했거든요. 윤호를 키우느라 돈 모을 여유 따윈 없었어요. 좋은 유치원, 좋은 학원, 좋은 대학. 아들에게 최고를 해주고 싶어서 번 돈은 모조리 윤호에게 쏟아부었거든요. 윤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혜진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무시당하시면. 윤호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야.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어떤 아이니? 윤호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어머니께서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날 밤 혜진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옷마다 이상해 보였어요.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또 우습게 볼 것 같았거든요. 결국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는 네이비 정장을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 선 혜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세월의 무게가 새겨진 눈과 주름, 하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서린 눈빛. 이것이 20여 년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김혜진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내일은 그냥 윤호 엄마로만 가자. 혜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특별수사단장 김혜진은 잠시 접어두고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들끓고 있었어요. 홀어머니 집안은 불안하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차가운 시선들이 내일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거든요. 혜진은 창밖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상견례가 평범한 가족 만남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섬뜩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소량기. 혜진은 윤호와 함께 호화로운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윤호가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으며 위로했어요. 응, 괜찮아. 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룸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박상구는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고 앉아있는 자세마저 위풍당당했어요. 성공한 기업인의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그 옆에 오명숙은 고급 한복에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마치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듯한 차림새였습니다. 수진만이 부모님 사이에서 어색해하며 앉아 있었어요. 아, 오셨네요. 박상구가 일어나며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말이에요. 박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어머니 김혜진입니다.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상구의 악수는 건성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명숙이에요. 오명숙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미소를 짓고는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상구가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어요. 어라? 어머님 혼자 오셨네요? 목소리에 의외라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박상구가 오명숙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양가 부모님이 다 참석하시는데 첫 번째 독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와 정성스러운 한정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한우, 고급 나물들, 한 상에 몇십만 원은 좋게 나올 만한 음식들이었어요. 윤호 씨는 정말 괜찮은 청년 같더라고요. 오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회사도 중견기업이고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 어머니 라고 말했지만 오명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윤호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 박상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혼자서 키우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와 오명숙이 또다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역시 그렇구나. 홀어머니였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나, 그거 참 힘드셨겠어요. 오명숙이 가짜 동정을 표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박상구가 술잔을 들더니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홀어머니 집안이라 혹시 윤호 군이 외롭지는 않았나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말이 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별 뜻은 아니고요. 박상구가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냥 홀어머니 집안이라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수진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항의했어요. 수진아, 조용히 해. 박상구가 딸을 일갈했습니다. 이런 건 어른들이 확인해 봐야 하는 거야. 무엇이 불안하시다는 건가요? 혜진이 냉정하게 반문했어요. 글쎄요. 박상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뭔가 부족한 구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았을지. 윤호가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혜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제지했어요. 오명숙도 가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한부모 가정 출신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수진아, 현실을 봐야지. 오명숙이 딸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혜진은 이제 완전히 각오를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박상구가 마치 신문하듯 물었어요. 법무 관련 일을 합니다.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무? 박상구가 코웃음 쳤습니다. 뭐 동네 변호사 정도 하시나요? 그 순간 혜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오명숙이 더욱 노골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랐거든요. 혹시 생활 수준 차이 때문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상구의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박상구가 당황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본 순간 박상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뉴스 속보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긴급 속보 서울지검 특별수사단, 대한건설 부실공사 수사 본격 착수, 김혜진 수사단장 직접 지휘.
박상구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혜진. 그 이름이 눈에 박혔거든요. 대한건설은 바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여보, 저거. 오명숙이 남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박상구는 혜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이 기사에 나온 분과 동명이인이신가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180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위축된 홀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진짜 특별수사단장의 눈빛이었죠. 혜진이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김혜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룸 안에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상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몇 분 전까지 홀어머니 집안이라 불안하다며 무시했던 여성이 바로 자신의 회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장이라니. 저런. 오명숙이 말을 더듬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상구를 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상구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김혜진 수사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앉은 여성이 그 사람이라고 직접 확인해 줬고요. 그럼 박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대한건설을 수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혜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냉철한 검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혜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한건설 부실공사 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근 몇 개월간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부실한 콘크리트 납품 승인, 안전점검 서류 조작,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허위 보고서들까지. 어머나, 그럼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오명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 동네 변호사라며 깔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수지는 정확한 상황 파악은 못했지만 부모님의 급변한 태도를 보며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윤호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특별수사단장이시라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구분하려고 했거든. 혜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상구는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몇 분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회사 상황을? 박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혜진이 공식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차가운 어조가 박상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감정에 호소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구가 급하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홀어머니 집안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과는 받겠습니다. 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철저히 구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박상구에게는 더욱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감정적인 고려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박상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사 상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 박상구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지금 당장 회사로 나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박상구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검찰에서 월요일에 압수수색 나온다고 연락 왔습니다. 모든 임원 비상 소집이에요. 박상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혜진을 바라봤는데 혜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월요일에 정말 박상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명숙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수진아. 그냥 회사 일이야. 박상구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호는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결혼 얘기를. 윤호야,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별개라고 했잖아. 혜진이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너희 결혼과 수사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박상구는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어머님, 박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혜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순간 박상구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홀어머니 집안이라며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제발. 박상구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오명숙도 남편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용서를? 용서나 원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판단할 때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박상구는 혜진이 자리를 뜨려는 모습을 넋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모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혜진과 윤호가 자리를 떠난 후 박상구 가족은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으로 끝이 났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혜진과 윤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오늘의 충격적인 만남을 되새기게 했어요. 어머니, 윤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하지만 수진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수사하시는 회사 부사장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윤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구나 싶어. 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윤호야, 이것 때문에 너희 결혼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돼.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부모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한 게 너무 화가 나요. 한편 박상구 가족은 식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과 윤호가 떠난 후에도 아무도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오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상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홀어머니 집안이라 불안하다니. 아버지, 정말 너무하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어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박상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회사가 박상구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회사 법무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사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검찰에서 정식 수사 개시 통보가 왔어요. 김혜진 수사단장이 직접 지휘한다고 하는데, 부사장님 혹시 그분 아세요? 박상구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오세요. 모든 서류를 점검해야 해요. 전화를 끊은 박상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오명숙이 걱정스럽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설마 정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박상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수진이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박상구는 딸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벌인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은폐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일요일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윤호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윤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수진이한테 연락해봤니? 혜진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네, 어제 저녁에 문자 받았어요. 부모님이 너무 죄송해 하신다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아이야. 부모님 잘못이지 수진이 잘못은 아니거든. 어머니, 혹시 수사 때문에 우리 결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철저히 구분할 거야. 아무리 박상구 씨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수사에 감정을 개입시킬 수는 없어. 한편 박상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가 있었습니다. 법무팀과 함께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이 안전점검 보고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박상구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허위 보고서였거든요. 이건 박상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실제 안전점검 결과와 보고서 내용이 다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상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급한 공사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없이 서류에만 서명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부사장님? 법무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는 급해서 박상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혜진 수사단장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박상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여성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사람이었어요. 혹시 부사장님이 김혜진 수사단장을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박상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잘 모르겠어. 차마 어제 상견례에서 만났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저녁 수진이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께 너무 신뢰를 많이 했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버지가 하루 종일 회사에 나가 계시고 어머니도 계속 걱정만 하세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윤호는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공정한 분이셔.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 때문에 어머님이 상처받으시지는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개인적인 감정과 일은 철저히 구분하시거든. 하지만 윤호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공정하다고 해도 어제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전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혜진은 서재에 앉아 박상구 관련 수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를 구분한다고 했지만 어제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홀어머니 집안이라 불안하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자신이 검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잊지 않았어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혜진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상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대한건설 본사. 박상구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부사장님, 검찰 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알려왔어요. 박상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니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건물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대한건설 압수수색 영장 집행입니다. 수사팀장이 공문을 내밀며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인물이 내려왔어요. 김혜진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위풍당당했어요. 토요일 상견례 때의 위축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상구와 혜진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박상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박상구를 지나쳐갔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혜진은 회의실에서 수사팀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요 목표는 안전점검 관련 서류입니다. 특히 박상구 부사장 관련 문서에 집중하세요. 한편 박상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서류함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사장님, 이 서류 확인해 주세요. 수사관이 안전점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박상구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허위로 서명한 그 보고서였거든요. 이 서류에 서명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박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제 안전점검 결과와 내용이 다른데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박상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급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제대로 된 점검 없이 서명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혜진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상구는 혜진을 보는 순간 더욱 위축되었어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혜진이 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서 혜진은 박상구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박상구 부사장님,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는 토요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홀어머니 집안이라 불안하다고 말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는 급한 상황이어서 박상구가 더듬거렸어요. 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후 2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단장님, 이것 좀 보세요. 수사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는데 엄청난 게 나왔어요. 혜진이 확인해 보니 박상구가 안전사고를 은폐하려고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어요. 이번 사고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보고서는 문제 없다고 작성하라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으로 혐의가 확실해졌네요. 혜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상구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복구된 거였어요. 부사장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박상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김 단장님과 잠시 얘기 좀. 개인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박상구는 그제야 혜진이 정말로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토요일에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전혀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단장님, 박상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박상구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사과할 상대를 잘못 찾으신 것 같네요. 저에게가 아니라 안전사고로 다친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박상구의 가슴을 찔렀어요. 혜진은 끝까지 개인적인 원함보다는 공적인 정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박상구 구속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대한건설 박상구 부사장이 안전사고 은폐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혜진 특별수사단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오명숙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윤혼의 어머님께 어떤 얼굴로.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윤호 오빠 어머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데도 어머님은 공정하게 수사하셨잖아요. 한편 윤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법대로 처리한 것뿐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수진이한테는 내가 잘해줘. 아버지 잘못이지 수진이 잘못은 아니니까. 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박상구를 구속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이로 인해 두 가족이 겪게 될 아픔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상구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검찰청 사무실에서 사건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박상구 부사장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수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혜진이 파일을 넘겨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한 허위 서류 작성이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사고 은폐였거든요. 바로 그때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머니께 직접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녁 혜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서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다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진아,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이 너무 무례했어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그보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 서재에서 찾은 건데요. 어머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혜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박상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진 검사님께 이 안에는 대한건설의 모든 비리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회장과 전무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박상구가 마지막 양심을 발휘한 건지 아니면 처벌을 줄이려는 계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이건 언제 찾은 거니? 아버지가 구속되고 나서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봉투 겉에 어머님 성함이 적혀 있더라고요. 혜진은 USB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안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박상구의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걸 왜 나에게 주는 거야? 내 아버지에게는 불리한 증거일 수도 있는데.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잘못한 걸 숨기는 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견례 날 아버지가 어머님을 무시한 것도 결국 어머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진실을 숨기면 더 큰 상처만 생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혜진은 수진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다니. 수진아,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이야. 확실하니? 네, 어머님. 그리고 윤호 오빠와의 결혼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혜진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야. 윤호도 널 사랑하고 나도 널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 그날 밤 혜진은 사무실에서 박상구가 준 USB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과 전무들의 비리 증거, 조직적인 안전사고, 은폐 내역,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까지. 이걸로 대한건설 전체를 뒤집을 수 있겠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증거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게 될 거고 수진이처럼 죄 없는 가족들도 피해를 입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수사팀 회의에서 새로운 증거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박상구 부사장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건설 조직 전체의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럼 박상구 부사장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수진이 어제 뭔가 후련해 보이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 정말 용기 있는 아이야.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수진이와 함께 견뎌낼 거예요. 혜진은 아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윤호의 마음이 대견했습니다. 며칠 후
대한건설 회장과 전무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상구가 제공한 자료 덕분이었어요. 언론에서는 대한건설 게이트라고 부르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용서와 정의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박상구의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은 연일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대한건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상구의 재판에 온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혜진은 증인석에 서서 수사 경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상구는 안전사고, 은폐 및 허위,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작업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상구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혜진 수사단장님,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나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수사는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법과 증거에만 의존해 수사했어요. 방청석에서는 수진과 오명숙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도 그들 옆에 앉아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 가족과 사돈관계를 맺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보시나요? 변호사가 계속 압박했어요. 혜진은 잠시 박상구를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수사했습니다. 어떤 의혹도 받지 않기 위해서요.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부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증인석에 올랐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의 딸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피고인의 딸이 증인으로 나선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증인, 아버지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수진은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건 알았지만 이런 일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왜 증인으로 나서셨습니까?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지만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회사 전체가 그런 문화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상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딸까지 이런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증언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검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어서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회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늦게나마 양심을 발휘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구에게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박상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의 혜진을 바라봤어요. 김혜진 수사단장님께 특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견례에서 홀어머니 집안이라 불안하다고 말했던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었는데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모욕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박상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제 딸 수진이에게도 미안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런 고생을 시켜서
하지만 수진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것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상구는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잘못으로 다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혜진과 박상구가 마주쳤습니다. 박상구는 혜진에게 다가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김 단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다는 거죠? 혜진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공정하게 수사해 주신 것이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셨을 텐데도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다만 법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박상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상구 씨, 정말 반성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박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상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요. 수사 협조와 진심 어린 반성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혜진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업계의 안전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견 없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두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날 저녁 윤호와 수진은 혜진을 찾아왔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아버지가 정말 반성하게 됐어요. 혜진은 수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용기를 낸 것이 가장 중요했어. 진실을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윤호도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개인적인 감정과 일을 완전히 분리하시다니. 그게 내 일이야.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화창한 토요일, 혜진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호가 환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니? 혜진이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박상구 아버님이 사회봉사를 시작하셨대요. 건설 현장 안전 교육 강사로 활동하신다고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네. 진정한 반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와 결혼에 대해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박상구 씨와 만나자는 뜻이니? 네, 수진이 부모님이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추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박상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단장님, 아이들 결혼 얘기로 한번 뵙고 싶어서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후 혜진과 박상구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박상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김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박상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견례 날 제가 단장님께 한 말들, 홀어머니 집안이라 불안하다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혜진은 잠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박상구 씨, 사실 그날은 저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다니. 박상구가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편견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박상구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수진이와 윤호 결혼식 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도 상의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으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결혼식 당일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윤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주례를 맡은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식순 중에 혜진이 박상구의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부 아버님께서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혜진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수진이와 윤호에게, 그리고 모든 하객 여러분께,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배웠습니다. 박상구는 뒷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들고 있었어요. 특히 김혜진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홀어머니 집안이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평생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수진아,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윤호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힘내자.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주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박상구가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어주셔서 좋은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거예요. 몇 개월 후 혜진은 텔레비전에서 박상구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윤호와 수진이 첫 아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혜진은 두 사람을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기쁘다. 어머니, 아기 이름도 미리 생각해뒀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이름? 화합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으려고 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나는 상견례에서 큰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그 일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